빙하 너머 끊어진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알래스카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한 노인의 초대를 받아 조심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어둑한 조명 아래 손때에 묻은 수렵 도구들과 바닥에 깔린 술록 가죽, 그리고 벽 한편에 걸린 아직은 무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문양은 제가 불과 한 달 전 한국 강원도의 외딴 전통 마을에서 보았던 그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속 문양이란 것이 때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시각적 착각일 수도 있다고 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노인이 들려준 한 문장을 듣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해가 지는 바다를 넘어온 형제들과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눈길에서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요? 제 이름은 존 맥레인입니다. 미국 공부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유럽과 북미 원주민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그저 세계사 교과서에서 몇 줄로 다뤄지는 나라 혹은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잠시 비춰지는 이미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이름도 낯선 한국의 한 지방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이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마을 벽화에서 발견된 북미 이누이트 문양과의 유사성에 대하여.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학자로서의 직감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한독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제 삶은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라진 이야기들에 집착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슈퍼히어로나 우주선을 상상하며 노는 동안 저는 늘 낡은 지도를 꺼내놓고 이 길의 끝에는 누가 살았을까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선박 엔지니어셨고 세계 곳곳을 떠돌다 오셨는데 어린 저에게 종종 인류는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한 집안이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철진한 낭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문화인류학이라는 길을 택했고 북미 원주민들의 민속 구조와 이주사를 연구하며 학문적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북부에 사는 유픽과 이누이트 공동체의 상징 구조와 생활 양식을 분석해왔는데 그들의 말, 문의, 삶의 방식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존재했습니다. 마치 다른 대륙에서 복사해온 듯한 이질적인 단서들. 하지만 그 의문은 늘 논문이라는 틀 안에서만 맴돌 뿐 명확한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은퇴를 준비하며 조용히 논문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더 이상 새로운 탐사를 나설 계획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60을 넘겼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그 이메일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줄의 메시지.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벽화 사진을 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 알래스카에서 본 것과 동일했습니다. 구름과 물결을 뜻하는 곡선, 생명을 상징하는 원형, 정중앙에 새겨진 나선형 구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대륙의 먼 기억이 그 문양 하나로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너무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할 줄 몰랐고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부끄럽게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쳐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한독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알래스카에서 수십 년간의 기록들을 챙겨 배낭에 넣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이라 생각하며 말입니다. 처음 한독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뭔가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이나 낯선 언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정돈된 질서, 고요한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공기의 냄새,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언젠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는 착각처럼요. 첫 일정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전통 마을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가 아닌 실제 주민들이 여전히 삶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연구원 김서윤 박사는 30 중반의 젊은 인류학자였고 유창한 영어와 뚜렷한 관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며칠 전 복원 작업 중에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낡은 초가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이 열려 있었고 안쪽엔 오래된 회반죽 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면을 따라 이어진 그림자들 사이로 고리 모양의 문양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제가 알래스카 바닷가에서 본 그 문양과 똑같습니다. 그림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기본 구조는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중앙에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그 둘레를 도는 세 갈래의 선, 그리고 그 바깥에 배열된 물결의 형태. 이건 분명 북극권 유피 쪽이 쓰던 생명순환의 문양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마을 기록에 따르면요. 서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양은 약 500년 전부터 이곳 장례식에 쓰이던 상징이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는 다른 마을은 없어요. 정말 희귀한 기록입니다. 저는 벽을 바라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곳 지구 반대편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 문양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은 단순한 우연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 속에 감춰진 어떤 무리가 살아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벽화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려던 찰나, 김서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오늘 마을을 방문하신 또 한 분이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외진 마을까지 굳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라면 대체 어떤 이일까? 순간 문이 열리고 허름한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묘하게 친숙한 눈매를 가진 그 남자.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알래스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베텔 마을입니다. 북부 해안에서 배로 닿는 곳이죠.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이누이트와 한국인의 혼혈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 마을 출신이거든요. 30해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여인이 알래스카 이누이트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고 지금 그 아들이 이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실 전 어머니의 유품에서 오래된 벽화를 봤어요. 손수 그려두신 문양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말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 벽 여기서요. 그는 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늘 해가 뜨는 땅의 기억을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시기 전 꼭 한국을 다시 찾으라고 하셨는지도요. 김서윤 박사와 저는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뿌리의 문제이자 민족 전체의 역사와도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박진호 씨가 마지막으로 꺼낸 한마디는 제 평생의 인류학 연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부족의 전설에는요. 우리 조상이 언제나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교수님, 전 그게 그냥 신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박진호 씨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또 하나의 물건이 제 확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죽 천으로 감싼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셨던 겁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림과 문장은 오히려 그 오랜 세월을 증명하듯 생생했습니다. 이 글, 교수님도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글은 분명 훈민정음 초창기 형태와 흡사한 자모들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문장의 구조나 음절 배치가 한글의 원형이라 불리는 조선 초기 문자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건 한국 고대 문자체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김서윤 박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자료 사진을 꺼내 보여줬고 둘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문양, 문자의 형태, 사용된 상징, 체계. 이건 단순한 민속학적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 이 두루마리는 언제부터 집에 있었던 거죠?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걸 북쪽의 말이라고 부르셨어요. 해가 뜨는 언어라고요. 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논문과 학회 속에서만 머물던 제 연구가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언어와 북미 유족 사이의 문명적 연결고리. 그러나 문제는 이 발견이 결코 학문적 성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국제학계나 정치권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이주 경로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김서윤 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실 생각이신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뭔가 위험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김서윤 박사와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 국립기관의 자료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고문서와 민속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저희는 특별 허가를 받아 조선시대 말기까지의 민속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을 뒤지던 중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한 항목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북극곰 설화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시대 지방군수가 기록한 구전 설화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갔던 강원도 마을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요청서를 작성했고 담당 직원이 문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낡고 다른 필사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곰의 영혼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있었노라. 그들의 말은 우리와 같으나 눈 위에서 살며 해가 지지 않는 땅을 말하였노라.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신화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 북부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쪽 설화에서도 곰이 사람의 형태로 변해 바다를 건넜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대륙의 서로 다른 문명에서 동일한 신화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설화는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기록이에요. 이동의 흔적이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문서를 읽고 있던 김 박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누가 이미 열람한 기록이네요. 그녀가 가리킨 부분엔 최근 열람 기록이 있었는데 날짜는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열람자는 비공개 요청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도문서는 학술 연구 외에는 잘 안 봐요. 그런데 누가 그것도 비공개로 이 문서를 보고 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료실 복도에서 낫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두 분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일반 행정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위압적인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오랫동안 이 연결고리를 감춰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앞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검은 정장의 남성 중 한 명이 공손한 말투로 묻긴 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지 학문적인 연구 차원입니다. 민속문양과 구전설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지만 묵직한 여운이 남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본 것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저희는 조용히 자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 국가정보원 쪽일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 분야 연구 중에서도 일부 민감한 자료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고든 진실은 단지 학문이나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 나아가 국제적인 역사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유품이 사라졌어요. 그 두루마리랑 관련된 메모들까지 전부요. 무슨 말씀이죠? 집에서 도난당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집 안엔 침입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장 깊숙이 숨겨놨던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 진실에 다가가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고리는 단지 과거를 밝히는 열쇠가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반드시 잊혀져야만 하는 과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만 한다. 그날 밤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끝까지 추적할 가치가 있을까? 내가 뭘 위해 이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문양 자료들과 문서 사진, 진호 씨의 어머니 유품 기록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만 갔습니다. 증거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그 증거를 다루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감추고 싶어 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단지 개인이나 기업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고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이걸 학술지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반도와 북미, 양 대륙 사이의 문화적,
유전적 연결고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적 논쟁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던 말. 진짜 탐험은 미지의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춰졌던 무언가를 마주하는 일이란다. 지금 제 안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존재와 신념을 건 내적 탐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 진실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날 김서윤 박사와 함께 서울 시내 한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학자이자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최병수 교수였습니다. 그는 80에 가까운 연세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강한 존재감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존 맥레인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한독식 인사에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벽화, 문양, 두루마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최 교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난 후 그분이 내뱉은 한마디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표하지 마십시오.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압니다.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학자이시고 또 훌륭한 연구를 해오셨죠. 하지만 이건 발표해선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족의 뿌리라는 건 단순히 유전자의 흐름이나 문화의 이동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 오히려 민감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어떤지, 국제적으로 이슈가 얼마나 복잡한지 교수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강요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섞인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김서윤 박사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인류 전체의 역사와도 관련된 발견이에요. 우리가 이걸 묻어두면 서윤 씨, 최 교수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무지나 편견이 아니라 바로 진실을 알지만 그것을 감추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최병수 교수와의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교수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쓸쓸할 만큼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저는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 박사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한 자로서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무서워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진실이 누군가에겐 위협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덮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고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수많은 학술 자료를 봤어요. 수백 년 전 이 땅에 있던 이야기들, 말, 문양, 유전자, 그 모든 게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선명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기록의 도둑일 뿐이겠죠. 그 순간 멀리서 박진호 씨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엔 안절부절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분, 큰일입니다. 누군가 제 이메일을 해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원문 중 일부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한국 사이트가 아니라 미국 포럼에요. 민족주의 성향의 커뮤니티에. 그의 말에 우리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 글엔 교수님 성함도 언급돼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북미 원주민을 이용해 한국의 민족 정통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중립적인 연구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음모론자로 올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김서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나아가야 해요. 진실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진실을 향한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한 대형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민속학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고립된 문화권의 문양과 언어 구조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상태였고 그 발표가 바로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압박을 느껴야 했습니다. 로비 게시판엔 익명의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그 종이엔 굵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외국 학자의 거짓 이론. 우리는 진실을 지킬 것이다. 그 밑엔 제 사진과 함께 박진호 씨와 김 박사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우리의 연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까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옆에서 전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세상에 진실을 보이려 노력했고 누군가는 언젠가 이 기록을 다시 찾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하는 선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가 들려주신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존,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 해도 진짜를 봤다면 그걸 말하는 게 너의 의무란다. 진실은 외로운 법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윤 박사님. 발표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이유니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가 허락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낼 때 살아나는 것임을.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발표실에 앉아 슬라이드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공개 발표 말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떠나세요.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 알 수 없는 경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시. 이제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걸 지금 당장 발표해야 하는 걸까? 이후의 파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옳은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때 김서윤 박사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생각해봤어요. 진실을 알린다는 건 그저 마이크 앞에 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발표 슬라이드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저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디지털 보관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기로 했고 연구 보고서 형태로 정식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 민속학자와 언어학자들에게 비공개 링크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장에는 예정대로 제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내용은 단순한 연결의 증거가 아닌 학문적 질문으로 끝맺는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너무도 유사한 언어, 상징, 구조를 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잊혀진 역사 속의 미완의 이야기일까요? 그의 답은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보존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박진호 씨와 서윤 박사와 함께 소박한 한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말보다 웃음이 많았고 묵직한 짐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알래스카 북부의 작은 마을 베텔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사라졌던 진호 씨의 집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설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 한쪽 구석, 아직도 남아있는 낡은 벽화 앞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댔습니다. 그 무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도 의뢰도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박진호 씨의 아버지, 올해로 83이 된 유피 쪽 원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교수님, 옛날부터 해가 지는 바다 너머에도 가족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단지 학문의 길이 아니라 제 삶의 어느 한 조각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여정은 단지 유전자나 문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데 있다는 것을. 진실은 누군가에게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귀향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얼음 위에서 조용히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가 건넨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수님,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건 이 사실을 세상에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 이걸 느껴주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서 왔는가를 묻지만 그 질문의 답은 질이나 유전 정보가 아니라 기억과 공감의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알래스카의 눈밭에서 보았던 문양, 한국의 벽화 속에서 발견된 생명의 나선, 그리고 두 대륙의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언어의 잔향은 그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워져 가던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같은 바람을 타고 흘러온 사람들이다라는 조용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때로 누군가의 침묵으로 인해 잊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용기로 인해 다시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연결이 단지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진호 씨는 여전히 북극의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가 다시 찾은 뿌리의 언어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서윤 박사는 한국민속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제는 기록보다 기억을 더 소중히 다루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이론이나 객관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연결과 돌아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참 멀리 흩어졌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건 결국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얼굴을 가진 또 다른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인간의 마음은 늘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하다는 걸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잊혀진 문양 하나가 벽에 남아있고 그걸 바라보는 누군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과거를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조용히 숨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파헤친다는 건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유물이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낯선 땅과의 연결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혹시 그 다음 연결고리는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